안녕하세요. PPTV 역사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중앙중학교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박진우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 시간에 화면 칠판에 적힌 것과 같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사건 바로 이자겸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죠. 이자겸의 그런 부패, 그런 권력 남용 등으로 인해서 결국 인종과의 마찰이 일어나고 결국 쫓겨났던, 탄핵당했던, 귀양갔던 사건이 바로 이자겸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자겸의 난의 결국 원인은 이 문벌귀족 사회가 굉장히 부패하고 동요됐기 때문이었죠. 이거에 바로 더 불씨를 당긴 사건이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는 더욱더 혼란해지게 되는데요. 오늘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알아보기에 앞서서 우리나라 근대 일제강점기 유명한 역사학자인 신채호 선생님의 글을 한번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을 잠깐 읽어보세요. 자, 신채호 선생님은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조선 역사상 가장 1000년의 역사 중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하면서 낭과 불에 맞선 유교의 승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과연 왜 이렇게 신채호 선생님은 평가를 했을지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의 운동의 이 명칭부터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묘청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님이에요. 스님이면서 문벌귀족인 유명한 서경에서 살던 유명한 승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경은 우리가 이전부터 배운 것과 같이 현재의 평양을 얘기하고요. 고려에서는 제2의 수도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죠. 그 다음으로 천도라고 하는 것은 수도를 옮긴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운동은 일으킨다, 변화하고자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진다면 묘청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고자 했던 운동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수도를 옮겼다면은 서경천도 운동이 아니라 묘청의 서경천도가 됐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운동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는 것은 실패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더 이후에 역사적인 사건을 배우더라도 운동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원인으로 따지자면요, 이자겸의 난이 원인이었습니다. 이자겸의 난 끝에 결국 왕권도 약화되고 그 문벌귀족 사회도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죠. 그럼 이 당시에 문벌귀족들은 귀족, 문벌들, 관리들이기 때문에 어디서 살까요? 개경에서 살았겠죠. 그런 개경에 살던 문벌귀족들을 우리는 개경파라고 하겠습니다. 이 개경파 세력들이 점차 약화되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이자겸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척준경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죽으면서 결국 문벌귀족들 중에서 개경파가 약화되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당시 이자겸의 난을 끝으로 약간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던 인종이 개경파가 약해지는 틈을 타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게 되는데, 왕은 항상 자기 혼자 스스로 내가 강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지만 그를 지지해주는 지지 세력을 찾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후원 세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팀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으니 앞서 언급한 대로 바로 묘청이었습니다. 이 묘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종을 찾아옵니다. 묘청이 인종을 찾아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지금 전하, 개경이라고 하는 땅은 지금 반란도 일어났고 궁궐도 불탔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지역이다. 그래서 이 땅은 굉장히 안 좋다. 그러나 좋은 땅이 있다. 바로
서경이라고 하는 좋은 땅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왕이었던 인종은 살살 꽂히기 시작합니다. 묘청이 인종을 살살 꽂히기 시작하고요. 이때부터 묘청을 비롯해서 서경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던 서경파 군벌 귀족 세력들이 대대적으로 궁궐에 입궐하기 시작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종이 이 묘청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근데 앞서도 잠깐 얘기했듯이 개경의 땅은 안 좋고 서경의 땅이 좋아요. 바로 설에 입각하여 이 묘청이 불교 승려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상을 이뤄내서 이 인종을 꼬셔내게 됩니다. 또 인종에게 묘청이 했던 말은 서경으로 수도를 옮긴다면은 36개의 이민족들이 오랑캐들이 항복을 할 것이고 금나라도 항복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일반적인 상식하에서는 믿기진 않지만 이 묘청이 굉장히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더불어 이렇게 장점을 어필하니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종은 결국 묘청의 말에 넘어가 대화궁이라고 하는 궁궐을 서경에 짓게 명령합니다. 또한 1년에 3번씩 서경에 행차할 정도로 서경에 굉장히 애착을 보이게 되는데 이 궁궐을 짓는 이유는 바로 이자겸에 난 당시에 척준경이 궁궐에 불을 질렀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개경에도 궁궐이 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서경의 지위나 개경의 지위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서경으로 거의 수도를 옮길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아이고 근데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대화궁을 갑자기 불이 나요. 그래서 불이 나서 태워져 버립니다. 아이고 근데 이 장면을 보고 옛날 사람들은 이 서경이 좋은 땅이 아니구나. 서경에도 불이 나고 지금 안 좋은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여론도 생기고요. 인종 또한 이런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쫄렸던 묘청과 서경파는 인종을 끌어들여야겠죠. 왕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서경으로 수도를 옮겨야 자신들의 세력이 더 강화될 수 있죠. 서경으로 수도를 옮긴다면 원래 있던 개경파 세력들의 힘은 더욱더 내려가고 그들의 권력은 낮춰지고 본인들의 세력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대화궁이 불타지만 묘청과 서경파는 또 새로운 주장을 하게 됩니다. 전하, 그렇지만 서경으로 수도를 옮겨야 우리가 황제 칭호를 붙이고 연호를 붙이면서 우리가 스스로 황제국이다, 우리가 잘 나가는 나라다 라고 하는 의식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금나라를 정벌해 우리가 북진정책의 의식을 다시 한번 깨우쳐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얘기들은 묘청과 서경파의 주장이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갔지만 인종은 이제 완전히 믿다가 반신반의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묘청과 서경파 친구들은 이 사람들은 인종의 마음을 다시 한번 혹하게 만들 그런 아이템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 아이템은 굉장히 신비롭기도 하면서요 굉장히 무리수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거라냐면요 이 평양이라고 하는 지역에 강이 있어요. 바로 대동강이라고 하는 강이 흐르는데요. 이 대동강에 용이 나옵니다. 신비롭죠. 이 노청이 수도 옮기면 36개의 이민족들이 항복하고 금나라도 자연스럽게 항복할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와 거의 비스무리하죠. 용이 나온대요. 용 있나요? 전설의 동물 드래곤이 있나요? 근데 이거를 대동강 물가에서 용이 지나다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이구 그러면 인종이 직접 가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거짓말인 게 들통납니다. 당연히 거짓말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발각되냐면요 당시에 이 인종이 서경파에게 자꾸 끌리는 거 보고 개경파의 사람들이 이거는 주작이야, 주작 논란이 있는 거야 라고 조사를 시킵니다. 가봤더니 대동강의 바닥에 떡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떡들이. 근데 떡을
꺼내보니까 기름이 엄청 많이 칠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색깔별로. 아, 이거는 석영파와 묘청 친구들이 떡에다 기름을 바르고 물가에 풀어서 이게 용처럼 보이게 하려고 주작을 한 거야. 주작 논란 지금 많지 않습니까? 유튜브 상에서도. 이 주작인 게 결국 인종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결국 석영파의 입지는 더욱더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묘청과 석영파가 선택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왕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구나. 평안도 지역, 지금의 북한 서북쪽 지역의 세력들을 모두 규합해 나라를 만듭니다. 나라는 대위국. 그리고 연호는 1000개, 이제 하늘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그러면 이 반란이라는 걸 느꼈을 때 인종은 일리 가야 될까요?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의 명령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을 진압해야겠죠. 그래서 진압을 하기 위해 당시 약해졌던 개경파의 핵심 세력이었던 인물 바로 김부식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 석영파를 진압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석영도 북방 전진 기지의 아주 요충지 아니었습니까? 1년에 큰 저항을 하고 결국 김부식도 이걸 뚫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점점 지쳐갑니다. 이들도 성문을 굳게 닫고 지키려고 하니 식량도 부족해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도 품게 되고요. 결국 묘청의 부하가 묘청의 목을 따서 김부식에게 바칩니다. 우리는 그만 싸우고 싶어요. 하지만 김부식은 아예 석영파의 뿌리를 싹 뽑아내야 했기 때문에 아예 묘청의 목을 들고 왔어도 반란자들이 항복을 한 걸 받아주지 않습니다. 아예 뿌리를 뽑기 위해서죠. 그래서 모두 뿌리를 뽑기 위해 모두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2년 만에 김부식의 개경 진압군에 의해 묘청의 석영천도 운동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표를 통해 묘청의 석영천도 운동을 개경파와 석영파의 입장으로 나누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경파의 대표적 인물은 바로 김부식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김부식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묘청의 석영천도 운동을 진압했다고 해서도 유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삼국시대의 기록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책이 있습니다. 바로 삼국사기의 저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석영파는 묘청. 그 이외의 인물은 딱히 모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으로 사상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김부식 같은 경우에 운벌기둥이기 때문에 유교적인 특징을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석영파 같은 경우에는 불교와 풍수지리설을 통해서 인종을 포전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의식 같은 경우에는 김부식 같은 경우에는 신라를 중시하는 정책을 사용합니다.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부식 자체가 경주김씨예요. 경주김씨예요. 자, 석영파 같은 경우에는 의식은 바로 고구려 대승의식을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외교에서 알 수 있는데요. 외교 같은 경우에 석영파 같은 경우에는 국진정책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황제를 표현하고 연호를 사용하는 칭제문화, 그리고 석영으로 순수를 옮기고 금나라를 정벌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칭제건어, 석영, 북조박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김부식 같은 경우에는 사제 관계를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금나라의 세력이 너무나 강한데 오히려 반박을 하는 거예요. 자, 석영으로서도 옮긴다고 금나라 정벌 가능하냐?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금나라가 알아서 항복하겠냐?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소리죠. 그래서 금나라와 현실적으로 친한 관계를 유지해야 우리나라가 안정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김부식 그리고 개경파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개경파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석영파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급진적이다. 빨리빨리 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거나 약간 이상적 혹은 자주성을 좀 보이긴 하죠. 외국을 무찌르자 라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급진적, 이상적, 자주적인 표현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자겸의 난을 거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까지 오면서 결국에 이 국가적으로 반란을 진압하면서 많은 투자가 되게 됩니다. 비용 낭비죠. 사실 반란이 안 일어났으면 이런 투자할 필요가 없었는데요. 그러면서 개경파가 한번 쭉 내려갔다가 김부식을 통해 약간 다시 올라오는 시점이지만 이 문벌귀족 사회, 고려 중앙 정치가 굉장히 혼란해지는 상황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권은 어떻게 될까요? 점차 낮아지죠. 자신의 집 반기를 든 사람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개경파와 서경파, 묘청의 서경파 운동을 통해서 조금 더 소극적,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는 고려 사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왜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역사학자 신채호 선생님은 왜 이렇게 좋게 표현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바로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의 특징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나라를 정벌하고 외국과의 관계를 단순히 항복이라는 것보다는 나가자, 앞서 나가자, 이기자라고 하는 그런 자주적인 그리고 이상적인, 급진적인 의식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선 역사상 1000년대 대사건이라고 표현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불교와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 난가 사상을 통해 이 유교를 이기려고 했으나 결국 유교 사상이 승리했다라고 표현한 것도 바로 이 묘청과 서경파의 의식 때문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제가 신채호 선생님이 언제 활동했다 그랬죠? 그렇죠. 일제강점기에 활동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아시죠?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상황, 굉장히 식민지 상태, 안 좋은 상태, 억압받는 상태인 점을 감안한다면 신채호 선생이 2000년대 제일 대사건이라고 평가한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 자주적인 의식을 보여주고자 이렇게 평가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장시간에 걸쳐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살펴봤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자겸의 난, 그 다음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거치면서 12세기 1100년대 고려 사회는 반란으로 인해 굉장히 혼란해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이 문벌귀족 사회가 굉장히 흔들리게 되고 왕권도 점차 약화되는 그러한 혼란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신들도 혼란해지고 왕권도 약해지는 틈을 타 이제 고려 사회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다음 시간에 바로 이 문신들이 혼란한 틈을 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알아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